자, 이제 호족들이 이제 기득권이 됐어요. 성공했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공했을 때 자기를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들 원숭이 사냥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대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쌀 자루를 걸어 놓은대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그 쌀자루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 쌀들을 이렇게 움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루에서 움켜지게 되는 순간 이 손을 못 뺀대요. 목이 좁아가지고 못 뺀대요. 그럼 원숭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래요. 소리를 꽉꽉 지른대요. 그럼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사실 원숭이는 말이죠. 그 쌀자루에서 그 쥐고 있는 그 쌀 몇 알을 그냥 손을 피기만 하면 돼요. 펴서 다시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쌀자루 속에 집어넣고 그 쌀알을 잡은 이 주먹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질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려놓을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여러분보다도 지금 저한테도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이 모습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혹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식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문벌귀족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시대가 되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거야.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는 안정화 시대로 들어갔던 이 문벌 귀족들의 모습들, 이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쇄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폐쇄적 통혼권. 폐쇄적 통혼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폐쇄적 통혼. 네, 폐쇄적 통혼. 자기들끼리.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요. 심지어는 근친까지, 근친혼. 이게 자기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친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서. 음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음자, 이제 계속 음자가 이제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음자가 나올 텐데 이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늘 음자. 즉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5품 이상의 집안에 태어났어. 5품 이상. 지금으로 보면 5급이라고 봅시다. 5급 공무원 이상. 그러면 그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광종 때 만들었던 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박. 이러면 지금 난리 나죠, 여러분들. 예. 금수저니 뭐니 하면서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느니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너무 당연히 됐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요. 그죠? 아무리 옛날 시대지만, 아무리 신문지 사회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되면 될수록 여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단 반발은 생길 것이고 또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기고만장해지면서 늘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역사는 늘 그렇다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냐면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토지를 줘. 뭐냐면 음덕, 조상의 음덕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받는 거예요. 난 태어났어. 태어날 때 우리 할아버지가 5급 이상 공무원이야. 그럼 나는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와우. 5급 이상 공무원 집에 태어나면요. 자, 공무원 될 수 있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죠. 대박. 못하네 이래.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귀족사회. 귀족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귀족사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탄 세 가지로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 이에 대한 반발. 첫 번째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 이자겸의 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친혼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그 왕들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예,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과 결혼했던 사람이 이제 이자겸이 계속 자기 딸을 낳다 보니까 이자겸과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에요. 반면에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해요. 뭔 소리야? 아니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이라고? 이게 지금 이게 해결되려면 지금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왕은 자신의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 뭐야 이게 지금 이런 모습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폐쇄적인 통혼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니까 이자겸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쌀자루 이게 쌀 쥐고 나서 이게 좋아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이거 피질 못하는 거야. 갖고 싶은 거야. 결국은 내가 한번 왕이 돼볼까? 왕씨가 아니라 이씨가 한번 돼볼까? 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이거 보고 배워야 돼요. 또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끼리끼리 하니까 이게 다 이 개경 중심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당연히 개경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묘청이 개경은 끝났다. 이제 서경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자라는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 당연히 서경파입니다. 그죠?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이때가 이제 12세기 이 여진족이 4대를 요구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진족이 4대를 요구해요. 그때 실세였던 이자겸과 그리고 김부식은요. 김부식 삼국사기 저자예요. 이자겸과 김부식은 실권자들인데 그래 여진한테 4대 하자라는 4대를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 서경 세력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4대를 내?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말이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 계승을 외치고요. 4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바로 여진족이 세운 나라. 바로 금나라. 오히려 우리가 이 금을 정벌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세력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개경의 기운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바로 이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은요. 바로 풍수지리. 그리고 묘청이 승려잖아요. 불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진압이 돼요. 됩니다. 이렇게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바로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이 김부식과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경파. 이 개경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진압이 되는 것이죠. 서경 세력들, 서경파가 진압되는 모습들. 바로 이 김부식과 개경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김부식과 개경파는 앞에 있던 이 묘청의 서경 세력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일단 고구려 계승 의식이 아니라 신라 계승 의식. 이들은요 신라 계승 의식이 있습니다. 신라 계승 의식이 있고 여진에 4대 하지 말자. 묘청파는 그랬죠.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4대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 여긴 풍수지리 불교인데 이다른 김부식 유학자예요. 유학자. 그래서 유교, 유교를 중시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 달라요. 사고방식 자체 다른 것이죠. 결국은 부딪혔고 결국은 이 김부식 그 세력에 의해서 진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나중에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이 신채호가 평가를 해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쭉 한번 내려볼게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나중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신채호 있죠, 신채호. 이 신채호가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이야말로 조선 역사, 이 당시에는 역사를 이렇게 력사라고 부르는 거죠.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사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제1대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묘청의 성형천, 이게 신채호 입장이에요.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뭔가 어떤 자주적인, 이게 자주적이잖아.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세력이 꺾이고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이런 유학 세력들이 손을 잡게 되면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문약했던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채호가 이제 활약했던 이 조선 연구초를 쓸 때가 일제 강점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분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 뿌리를 쭉 가보니까 1000년 전 바로 이 사건에서 진취적이고 자족 세력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제 강점기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이야말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묘청의 성형천도는 여러분들 이제 진압됐잖아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돌아갔는데,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러면서 이 문벌 귀족들이요, 갑질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갑질이 그냥 기고만장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당시 그 무인들, 이게 지금 문신들의 이 최고니까 무인들한테, 이 군인들한테 월급도 제때 주지도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당시 그 무인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던 무인이 있었는데 정중부라고 있습니다. 이 정중부를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돈중이 장난을 쳐요. 이 정부식이 정말 이 수염을 정말 멋지게 기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촛불 대가지고 이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정중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돈중을 그냥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돈중이 아빠한테 일리는 거야. 김부식. 아빠 제가 나 때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전중부를 그냥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 갑질이에요, 갑질. 게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한뢰라는 이 문신이 있었는데 한뢰라는 사람이 그 무인들 중에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 연세 많으신 그 군인을 이렇게 수박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게 태권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그 무술시합이죠. 무술시합을 시켜요. 젊은 사람하고.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늙은 무인이 이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이 문신 한뢰가 이 나이 많은 그 군인의 뺨을 때려요. 뺨을. 이게 무슨 군인이란 말인가 하고 뺨을 때려요. 참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잘 나갈 때 들어볼 수 있어야 돼. 진짜 이 정말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나중에 진짜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이거 뭐 무슨 뭐 도병마산이 뭐 식목동이 다 잊어도 돼. 괜찮아.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성공의 어떤 그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결국은 이런 갑질이 보이니까 결국 이 문벌 귀족들은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면서 이 문벌 귀족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의 어떤 저항, 바로 무신정변. 무신정변 1170년 일어났던 무신정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벌 귀족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게 바로 조선 이제 고려 전기까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해.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자기를 둘러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잘 살기.
이게 바로 고려 문벌귀족 무신정변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힘도 있어야 되지만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100여 년밖에 못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전이 없어요.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힘도 중요하지만 비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신정변, 자, 1170년 이 고려의 분기점이 되는 이 시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의방, 이의방, 그다음에 아까 제가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는 정중부라고 설명드렸죠. 예, 이의방, 정중부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무신들이 그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신들의 회의 기구가 뭐였죠? 앞에 우리 배웠죠. 도병마사, 그죠? 문신들의 회의 기구는 뭐 그 앞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거의 기능을 못한 거죠. 왜? 문신들이 독주를 했으니까. 이때 그 권력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중방이라는 권력 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무신들도 서로 자기가 실세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난리도 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해. 그러다가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최충헌이라는 인물, 즉 최씨 무신 정권이 와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정리를 시켰던 그런 권력 기구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정치 권력 기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최충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로 뭘 만들었냐면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요건 이제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최충헌의 아들 최후가 만들었습니다. 최후. 그러니까 막 아들이 그 다음 실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씨 무신 정권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정치 권력은 이제 교정도감은 정방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 권력. 군사 권력은 뭐가 있냐면요, 도방이라는 게 있어요. 도방. 바로 도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인들의 군사력 그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런 것 같아. 어쩌건 이 무신들이 문신들을 뒤집어 엎었잖아. 이게 좀 하극상이라는 거예요. 아래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뒤엎은 모습을 본 거야. 보니까 기층 민들 역시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어?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신 정권 때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민의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저쪽 경상도 쪽에서 있었던 김삼이 효심의 난, 사람들 이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이런 사잘한 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만정의 난 이런 걸 자료를 다 줍니다. 주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신정권 시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대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그리고 만정의 난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 이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공주 명학소라는 곳입니다. 명학소.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왜 중요하냐 보면 우선 여러분들 이곳이 일어난 것이 공주야. 자, 공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백제의 수도였어. 백제웅진이었어. 그죠? 그런데 고려시대 오면 이렇게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야, 소. 아까 제가 특수행정구역,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 향부곡소가 있다고 그랬죠. 향부곡소. 그 소야, 소.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적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망소의 난, 이건 농민들이고요. 이거는 소 집단들이 지금 들고 일하는데 이들은 모두 다 양민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만적 같은 경우에는요, 천민.
노비예요, 노비. 이 만정이란이 일하는 곳은 이제 개경인데 놀랍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으랴라고 하면서 이 신분해방을 들고 나왔던 사건. 영웅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영웅은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올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예,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신분해방을 외쳤겠지만 바로 이 만족이 그렸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하여튼 이 무신 정권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의 저항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신 정권이었습니다.